안녕하십니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문 강의 다 들으셨죠? 입문 강의 들으셨고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법 본격적으로 이제 할 텐데, 일단 이 책의 차례를 한번 봅시다. 이 책의 차례. 우리 이제 이 책은, 이 교재는 핵심 이론하고 기출문제 파트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핵심 이론은 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례를 보시면 행정소송법 소론이 나와 있죠. 1장에, 2장에 취소소송, 3장에 무효등 확인소송, 4장에 부작위법 확인소송, 5장에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6장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간단히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역시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드린다고 했었죠. 쉬운 말로 바꿔드린다고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한다? 쉬운 용어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쉬운 용어 정리가 되면 이걸 가지고 법률 용어,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는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거지만 일단 기본은 뭐라고요? 공부의 기본은 이해.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 있죠. 쉬운 용어를 가지고 정리해 두면 빨리 이해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여야 돼요. 그래야만 어려운 말들이 빨리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어려운 말들을 쉬운 말로 제가 다 바꿔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쉬운 용어로 복습을 이렇게 쭉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암기. 그러니까 그 제1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암기예요. 암기를 할 때 이거 그러면 다른 친구들 보니까 두 문자 따서 열심히 암기하던데 우리 수업도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암기할 게 없어요. 최소한의 것은 암기해야 되는데 두 문자를 따서 그렇게 무식하게 암기할 그런 과목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요. 그런 과목도 아니에요. 얘는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절차법이잖아요. 소송법이.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제도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론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죠. 교수님, 문제는 이론 다 끝난 다음에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 예를 들면 취소 소송 중에서 원고 적격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뒤에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취소 소송 중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안에 있는 취소 소송 중에 원고 적격에 해당하는 그 문제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복습할 때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습관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고 적격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문제 있다라고 하면요, 그 10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복습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풀 때 어떻게 푸시느냐? 시간을 재고 푸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너무 무리합니다. 너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시간을 재서 풉니까? 그건 나중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반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실전처럼 다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10문제 다 틀려도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푸시자고요. 문제당 30초나 1분을 넘지 않게. 아시겠죠? 풀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풉니다. 풀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한 문제당 예를 들면 1분이다. 1분 안에 딱 푼다 가정했을 때 우리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이 10분을 딱 정해서 10분 안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하나 이제 복습을 하시되, 복습할 때도 30초나 1분을 넘지 않게. 아시겠죠?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예습은요?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예습은 필요 없다. 하면 좋지만 굳이 그러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일단 복습이라도 잘 하셔라. 아시겠죠? 우리는 복습만큼은 꼭 하는 겁니다. 복습할 때 문제풀이까지 같이 곁들여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행정소송법 소론을 볼 건데, 여기
아마 입문 강의 때 다 들으신 내용입니다. 들으신 내용인데 빠른 속도로 이 부분 가장 기초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 바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은요, 공법하고 사법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법하고 사법 중에 우리 행정법은 뭐라고요? 어디에 해당한다? 공법에 해당한다. 공법. 우리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공법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사법이라고 했어요. 이 공법은요, 국가와 개인, 쉽게 말해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지금 공법이죠. 공법. 그러니까 이 소송법에서는 국가와 국민,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법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위에 국가 등이 있습니다. 국가나 뭐 지자체나 공공단체 이런 것들이 있죠. 국가 등이 있고 얘가 국민을 상대로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게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그런데 국가도 때로는요, 우리 일반 국민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우리 일반 국민과 같은 모습을 하는 때도 있어요.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기관, 물론 권력기관의 모습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모습을 이게 띄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국가 등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과 이렇게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는요, 크게 우리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의 관계, 이 관계를 이렇게 다 포함한다. 우리 행정법 관계는. 아시겠죠? 이 행정법 관계에서 국가 등과 국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법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과 국민,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위치에서 지금 관계를 맺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는 사법 관계입니다. 사법 관계. 사법 관계. 네. 자, 어쨌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걸 전체 다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을 다 할 거예요. 할 것이고, 자, 그 다음. 자, 국가 등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 뭐 수익적 작용, 침익적 작용,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작용은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권력적 작용 나눠볼 수 있고,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권력적 작용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9%가 시험에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 자, 권력적 작용에 크게 자, 수익적 작용하고 침익적 작용, 이 둘로 나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적 작용은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작용이죠. 뭐 허가랄지 인가랄지 그다음 특허랄지 이런 것들. 침익적 작용은 우리한테 이제 부담을 지우는 작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부과한달지, 그다음 면허를 취소한달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침익적 작용, 다른 말로 부담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담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그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군청 공무원이랄지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정 지도하지 않습니까? 물가 이번에는 제발 너무 높게 해서 팔지 마시고 예전 그 물가로 좀 유지해 주세요. 부탁하고 막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어디 그 덴마크에서 좋은 벽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이 품질의, 그러니까 이 벽시를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 행정지도, 이게 행정지도거든요. 행정지도 등이 자, 대표적인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행정소송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행정소송법은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자, 이 권력 작용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의 여기 99.9%가 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소송법을 배우죠. 소송법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자, 관계는 개인과 국가 등 이 관계 아닙니까? 자, 이 둘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긴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개인과 국가 등 이 관계에서 국가는요, 조금 전에 개인에게 권력 작용을 해요. 권력적인 작용을 해. 그죠? 예,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데 그 권력적인 작용을 이제 우리는 동의어는 아니에요. 동의어는 아니고, 근데 권력적 작용하면 이제 그 권력적 작용의 대명사처럼 뭘 떠올리셔라? 행정처분 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처분 등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행정처분 등. 그러니까 권력 작용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이 둘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지위 이게 이제 문제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다 다른 걸 무시하고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자. 행정처분 등 하고 돈, 지위 두 가지. 자,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왜? 행정소송법은 이 안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에서 문제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 하면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항고소송으로 간다. 어떤 소송? 항고소송. 자,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심 진행할 거야. 소재기 할 겁니다. 할 건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이 두 개가 있다. 문이 이쪽에는 항고소송이라고 딱 붙여 있는 그 문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요.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딱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자, 행정처분 등이 나오면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돈 지위가 문제되었다 하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 세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 국가 등, 국가 등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애들이 있느냐?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보자고요. 자, 국가 등에는 먼저 우리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대별할 수 있고, 그러면 공공단체에 여기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 여기 종류,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 그 다음 공법상 사단법인이 있고요. 공법상 재단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 용조물 법인이 있습니다. 용조물 법인. 여러분, 이 용조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뭐라고 했었죠? 인적, 물적, 결합체라고 했었죠? 인적, 물적, 결합체를 용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도서관. 도서관 하면 뭐가 떠오른다? 건물만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책들, 그 안에 이제 구성원인 사람들, 그렇죠? 이것들이 결합해서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병원. 병원은요? 의사들이 생각납니까? 병원 건물이 생각납니까? 그 둘 다죠. 둘 다. 병원 하면 이 둘 다입니다. 병원 하면 병원 건물 플러스 거기 구성원인 사람들. 이게 하나의 병원인 거예요. 그러면 인적, 물적 결합체를 우리가 뭐라 한다? 용조물이라는데, 그러면 용조물이 여기 국가 등, 얘를 이제 행정주체라 하거든요. 행정주체. 행정주체에 해당하느냐? 용조물 자체는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용조물을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즉 용조물 법인이었을 때 용조물 법인이 비로소 행정주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행정주체. 그 다음, 자, 이 국가의 사무를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개인을 공무수탁 사인, 공무를 부탁받은 개인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받은 그 범위 내에서 이 개인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무엇이다? 행정주체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쟁송의 개요를 봤고요. 네. 우리 쟁송의 이 흐름, 국가 등이 처분을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소송만 지금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이 흐름에 있다. 크게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자, 제1절 행정소송의 의 및 종류, 행정소송의 의, 행정소송의 개념 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한 쟁송 절차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민사소송이랄지 국가형벌권의 발동과 관련된 형사소송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독립된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여러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자, 이게 심리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독립된 기관인 법원이 하는 이 행정소송과는 행정심판이 구별된다. 지금 그 이야기 아시겠죠? 자, 2번 행정소송에 적용 준용되는 법령 해서 행정소송법 8조 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돼요. 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네. 이걸 준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출되었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 규정이라고 하는 점, 일반법이라고 하는 점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백이 있을 수 있죠. 제도를 예를 들면 행정소송법에 다 규정해 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일단 이게 좀 비어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 비어있는 공백 어떤 법을 적용해서 메꿀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 민사집행법 이걸 적용해서 빈 공간을 메우는 겁니다. 메우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소송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 규칙 및 민사집행 규칙을 준용합니다. 이건 가볍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죠. 행정소송의 종류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입문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소송하면 기본적으로 항고소송, 그 다음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소송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객관적 소송 안에 민중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기관소송이 있다. 그럼 교수님 여기 나와 있는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이건 뭡니까? 우리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분류해 둔 거예요. 개인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것을 주관적 소송, 개인의 권익구제와 상관없이 법 질서와 관련된 소송을 객관적 소송이라고 크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구분한 겁니다. 이 주관적 소송에 비로소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객관적 소송에 민중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이 있고 그러면 항고소송에 다시 자, 두 가지 법이 정해놓은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항고소송을 우리가 법정 항고소송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정해놓은 항고소송 이 말이죠. 여기에는 야, 여기 취소소송, 그 다음 여기 부작위입법 확인소송, 그 다음 무효등 확인소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명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지 않는 항고소송. 여기에 바로 이제 밑에 보시면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 그 다음 예방 부작위 소송이 있고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 있고요. 교수님 이게 지금 잘 와닿지 않는데요. 용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법정 항고 소송이 아닌 것들은 무명입니다. 무명 항고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제3조 1호에 보면 자, 항고 소송이 있죠. 이 항고 소송은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 2호 당사자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자, 여기서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이거 밑줄 한번 꺼보세요.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자,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항고 소송은요,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이고, 아시겠죠? 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박스 밑에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포함된다. 크게 세 가지. 그러나 예방적 금지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명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항고소송의 종류. 자, 조금 전에 봤듯이 항고소송에는 법이 정한 항고소송 지금 4조지 않습니까? 여기 항고소송에는 자, 1호 취소소송이 있고요. 어떤 것이 취소소송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2호 두 번째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자, 여러분 무효등 확인소송 이 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걸 하나하나 풀어보면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본 구조는요, 성립하고 효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작용의 구조를 보면 먼저 어떤 작용이든 성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과 효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틀을 놓고 여기에서 여기 조금 전에 항고소송 있지 않습니까? 항고소송 5가지를 여기 조금 전에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 중에서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죠. 무효등 확인소송 종류 5가지, 여기 5가지거든요.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자, 이 5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재수없게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데 5가지 부담스러운데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 성립과 효력이라고 하는 틀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효력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뭡니까? 뭐가 떠오른다? 유효, 그 다음 무효, 그 다음은요. 처음에는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이 되는 자, 실효. 이 3가지가 떠올라요. 교수님 저는 안 떠오르는데요. 떠올라야 돼요. 아니 효력이 있다 없다 기본 이건 나오잖아요. 유효 무효 나오죠. 그리고 관련해서 실효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야 5가지 다 암기를 하죠. 그 다음 성립과 관련해서는요. 존재. 그러니까 성립하면 성립, 불성립 2가지로 나누죠. 성립한다는 것은 외형을 갖췄다 이 말이죠.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존재, 그 다음 부존재.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우리 처분 존재 확인, 처분 부존재 확인, 그 다음 이게 유효, 처분 유효 확인, 무효 확인, 그 다음 실효 확인해소 해서 총 5가지인 겁니다. 이 정도 하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현행 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들을 다 규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송이 주로
취소 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 소송은 최대한 자세하게 다 이게 규정을 해놔요. 나머지 소송들이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이랄지 무효동 확인,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소송에 있어서는요, 앞에 취소 소송에 나와 있는 조문들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빌려다 씁니다. 준용한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자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되어 있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몽땅 쓰고 또 여기서도 몽땅 쓰고 이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그 뒤에 그냥 간단히 준용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냥 딱 써버리면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 아시겠죠? 네.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빌려 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3번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은요, 우리 행정소송법이 그 기본적으로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한계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서 해야 되는데, 그 먼저 행정소송법의 한계 하면 사법 본질상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권력 분립상의 한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별히 권력 분립상의 그 한계 부분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뒤에 그 4번 보시면 넘겨보시면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 이게 권력 분립상 한계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미리 소송의 종류 이야기할 때 미리 앞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자, 3번에 그 의무 이행 소송 인정 여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보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행정소송법에 한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 부분을 먼저 살짝 설명을 하고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인데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 우리 권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삼권 분립이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삼권 분립.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 권력을 행정, 자, 입법, 사법. 여기서 사법이라고 하는 건 재판법을 말합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죠. 그죠? 사법. 재판법. 행정, 입법, 사법 중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사법이죠. 당연히. 행정재판이니까. 우리 행정소송, 쟁송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느냐?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권력 분립상의 한계가 있어요. 재판인데 얘가 이 행정을 얘가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 이 국회나 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을 얘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해야 돼요.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틀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작용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게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상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어쨌든 이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재판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 본질상의 한계가 있어요. 얘는 일단 태생 자체가 재판이야. 태생 자체가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법 본질상의 한계 같은 경우 여기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위해서는요, 재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툼, 분쟁.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만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나 일반인 사이에 법적인 그 분쟁이 있어야 돼. 분쟁이 있을 때 비로소 재판부가 움직여요. 우리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게 분쟁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분쟁이 아니야. 그냥 법 해석이야. 법 해석. 법 해석은 학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 해석을 하는데 법원이 나서가지고 내가 해석해 줄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해석은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분쟁이 필요해. 분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사법 본질상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 권력 분립상의 한계 있죠? 이거. 여러분 올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가, 우리 법원이 행정부한테 명령하거나 우리 입법부한테 명령하는 거, 간섭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행정청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권력 분립상의 한계입니다. 타 국가기관에
타 국가기관에 간섭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권력 분립상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법원이 우리 국가기관하고 일반인이 서로 구체적인 사건, 이 구체적인 사건은 쉽게 말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소송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쟁입니다. 분쟁. 얘와 얘가 붙었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법원이 등장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구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야 등장한다. 분쟁이 없을 때는 등장할 수 없다. 왜? 재판이니까. 그래서 분쟁이 존재할 것, 분쟁이 있을 것, 이게 사법 본질상의 한계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한계를, 행정소송의 한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법 본질상의 한계하고 권력 분립상의 한계. 권력 분립상의 한계 중에서 먼저 튀어나왔어요. 사실 그 뒤에 보시면 먼저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라고 여러분 예습을 하고 오셨겠죠? 거기 보면 권력 분립상의 한계, 거기에서 의무이행 소송하고 뒤에 나와 있는 4번에 나와 있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나왔단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왜 의무이행 소송을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느냐, 권력 분립 원칙을 해야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무이행 소송은요, 쉽게 말해서 이 소송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 법원이 판결로 행정청한테, 행정기관한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우리 행정기관에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법원일 뿐이죠. 타 기관에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했을 때에는 권력 분립 원칙에 뭐 한다? 조촉이 된다. 조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이것은 권력 분립상의 한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그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최소한 결론만큼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과정도 다 이해하고 싶죠? 결론도 다 기억하고 싶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과정은 싹 사라지고 일단 결론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걸로 사실은 이제 또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결론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이것도 자세히 풀어보면요, 미리 우리 법원이 하는 이야기야. 미리 야, 행정청 너 그거 하면 안 돼. 미리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요? 법원이. 누구한테요? 행정청한테.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게 되면 권력 분립 원칙에 조촉이 되죠. 권력 분립 원칙에 조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인정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은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것들은 뭐 안 돼. 인정하게 되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돼.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시험에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판례를 이용해서 나옵니다. 출제를 합니다. 판례를 이용해서. 그러면 제시된 판례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의 것이 맞는지 지금부터 매칭을 잘 시켜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얘는 지금 이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내용이야. 내지는 이 판례는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야. 근데 결론은 안 되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교재 봅니다. 양가로 1번 문제점. 동그라미 1번 의무이행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소송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의무 이행 소송은 위법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다수의 입장입니다.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아직 어쨌든 간에 여기 법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우회적인 구제수단인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해석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부정설 동그라미 1번.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임을 근거로 해서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한다. 이게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자, 긍정설 참고만 하시고 제한적 긍정설 이것도 어쨌건 참고만 하시고 자 시험에 그러면 판례가 나오겠죠?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 판례 봅니다. 첫 번째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행정심판법이지 행정소송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세 번째 판례 있죠. 별표. 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죠.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고 하는 청구. 자, 여기에서 의무이행 소송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고 하는 청구는 어쩌고 저쩌고 딱 소수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틀릴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검사에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압수물 환부 돌려주는 거죠. 이행하라 라고 하는 자 이런 청구. 만약에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 압수물 환부 자 이행 그 판결이 나오겠죠. 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얘한테 환부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보면 환부에서 의무란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의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이행 소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살짝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의무 이행 소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2번. 자, 의무 이행 소송뿐만 아니라 여기 자기 의무 확인 소송도 부정한다. 여러분 의무 이행 소송뿐만 아니라 의무 확인 소송, 의무 확인 소송 이게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청한테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약간 여러분 그 뉘앙스에 있어서만 약간 차이가 나지. 야 의무가 너한테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 이행 소송뿐만 아니라 의무 확인 소송도 돼, 안 돼?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있죠. 첫 번째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이 인정이 되고 자기 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자 이런 게 다 지금 시험 기출문제죠. 기출지문. 그 다음 두 번째 피고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 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고 잘못 기술된 독립운동가의 활동사항을 고쳐서 독립운동사 등의 책자를 다시 편찬 보급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 전시물 중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전시 또는 배치할 전시 및 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자기 의무 확인 소송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이 보훈처장 등에게 이런 소원 추천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훈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훈장 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바로 잡아 다시 추천하고 쭉 그 뒤에 보면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 확인을 구하는, 여기까지 쭉 보시면 어떤 말이 딱 떠오릅니까?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이죠. 의무가 있음을 누군가는 지금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보훈처장 등에게 이런 의무가 있음을 그 뒤에 그 두 번째 거기에서 바로 봤듯이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배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나와 있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이런 소송 되겠느냐 이 말이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할 것을 또는 하지 못할 것을 구하는 이런 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그 다음 예방적 금지소송. 자, 장래에 일정한 것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대로 말 그대로 예방적 금지소송. 그죠? 이런 것들은 왜 안 된다고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데 왜 그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법이 물론 이제 우리 강학상, 학문적으로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 특별한 상황에서 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가면 돼, 여러분이. 의문을 품지 말고. 자, 법에 규정된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시자. 자, 페이지 3번. 현행 행정소송법상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의무확인소송 또한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들의 특징은 뭐야? 공통점 뭐야? 얘들의 공통점은 우리 법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법에 규정된 소송의 종류, 그것만 인정하고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다는 겁니다. 단호해. 자, 그리고 4번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의 인정 여부. 자, 문제점 1번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이 법안 처분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죠.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법에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상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역시 부정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4조가 항고소송의 제한적 열거라는 점과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인정하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여 권력 분림되지 사법권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자, 우리는 부정설로 갑니다. 자,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판시하여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있죠. 첫 번째 판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지금 여기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미리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중에 해서는 안 돼. 이걸 청구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돼. 금지란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이란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글자를 만들어서 이게 떠올리시라고요. 시험장에 혹시 이게 나오면. 그다음 건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준공처분해서는 안 된다.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부작위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부작위를 청구하는 이러한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않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네. 그 다음 5번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인정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곧 행정처분으로 취급되는 소송이 형성 판결이거든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행정처분과 우리 행정처분한 것과 똑같은 판결이다. 그러면 이 판결은요. 이걸 지금 행정처분하고 똑같은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죠. 그래서 형성 판결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성 판결. 근데 이런 식의 형성 판결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판례. 그래서 자,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이러한 소송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일단 여러분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사법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그 다음 권력 분리 원칙,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 뭐 이런 내용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